유가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가장 먼저 올라서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요. 경기가 둔화될 때는 유가도 같이 급락을 하죠. 2008년이라던가 2011년을 보면은 변동폭이 코스피 지수보다 2배 더 컸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2배 오를 때 유가 4배 오르고,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 날 때 유가는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유가를 참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가는 단순히 경기 선행지표 말고 전쟁이라던가 강달러, 인플레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면은 전쟁과 인플레 이슈가 경기보다 더 컸습니다. 유가는 두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했고, 금리도 2022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금리와 유가가 같이 오르는 양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공급난 문제는 사라졌고, 경기 침체냐 경기 회복이냐 앞으로의 전망에 시장의 관심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금리와 유가가 올해부터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반기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증시는 금리 인상 우려를 계속 내비쳤지만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때는 채권 금리와 유가가 같은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증시가 많이 오를 때는 유가와 금리가 거꾸로 방향으로 갔다.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금리와 유가가 양의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에 올랐던 이유로 2023년에 유가가 또 오르는 것도 아니죠.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해석이 정말 중요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금리와 유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증시와 연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반복된다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순간에서 왜 이렇게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구 포격 같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문제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인플레 우려로 유가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유가 때문에 인플레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예요. 유가가 오를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유가를 보니까 80달러를 넘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전쟁과 경기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유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석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우디와 러시아는 감산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은 증산을 통해서 유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다시 오르면 한계 상황 가까이 온 미국이 타격을 받게 되고, 유가를 누르면 러시아와 사우디가 죽습니다. 유가 업다운으로 지금 세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펙 플러스의 수출이 7월 들어서 급감했고요. 유가도 7월부터 급등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나라는 사우디와 러시아고, 실제로 두 국가 주도로 감산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나라는 왜 감산을 하는지, 유가가 계속 오를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버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 아이디어고 허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따라 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을 보면은 6월 720만 배럴에서 7월 680만 배럴로 1일 40만 배럴이 줄었어요. 8월에 600만 배럴로 또 줄었고요. 9월에 추가로 100만 배럴을 더 감산할 거니까 1일 500만 배럴에서 450만 배럴 수준으로 평소 대비 수출량이 40% 정도 감산하는 효과를 가져갑니다. 유가 상승에 더 강한 압박을 걸겠다, 사우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원래 1일 1000만 배럴을 넘었던데, 올 6월 달에는 1000만 배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9월에는 900만 배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우디가 이렇게 강하게 감산으로 나가는 이유는 80달러 아래로 유가가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유가는 생산 마진이라는 게 있고 재정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중동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비용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채굴 비용만 보자면 세계 유가 20달러에서도 마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원유를 팔아서 버는 돈이 거의 전부인 국가예요. 국가 예산을 짜고 복지를 하고 왕도 좀 쓰고 네옴시티도 짓고 이러려면은 원유로 마진을 더 많이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 80달러가 넘어야지만 재정 흑자가 나요. 네옴시티를 짓기 위해서도 그렇고, 석유 시대가 끝나면 수소로 전환해서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도 이제는 유가 하락을 참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컨트롤을 받았지만 이제 미국의 통제도 벗어났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셰일 생산을 더 늘려서 유가 공급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셰일로 증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셰일 업체들은 자신들은 감산을 안 하고 유가만 올라가니까 바이든이 횡재세만 부과하지 않는다면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 2위인 러시아는 사우디보다
더 급격히 수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 수출량을 급격히 줄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 60달러에 걸려 있어요. 60달러 이상으로는 정식적인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한테 60달러 이상 가격으로 원유를 사주는 회사는 해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국제 해운에서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음지의 해운회사가 아닌 이상 유가 80달러 시대에 러시아 원유를 사줄 국가가 없다는 거죠. 원유 수출량은 100만 배럴가량 줄어들었어요. 사우디만큼 줄였습니다. 러시아도 감산의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러시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과 인도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지의 거래가 있어요.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로 60달러밖에 못 팔지만 유가가 80달러를 넘으면 음지 거래로 더 비싸게 받고 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가 상한제로 러시아 원유를 못 사는 국가들의 피해가 커집니다. 미국보다 유럽이 에너지 가격에 경제가 더 타격을 많이 받는 취약한 구조거든요. 이걸 작년에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유가가 또 올라가면은 유럽 경제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렇게 감산에 동의하는 이유는 유가 상한선 해제를 위한 시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GDP 2%가 감소했고 루브라 가치가 급락해서 경제가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루브라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오질 않아요. 거기서 일을 해봤자 환율 때문에 벌어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되게 적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러시아 안에서 남자들이 전쟁으로 끌려가서 노동력이 부족한데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오지 않으니까 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 GDP가 더 하락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전쟁 물자로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은 전쟁을 지속할 힘도 빠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유럽을 볼모 삼아서 국제 결제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유가 상한제를 풀어달라거나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미국도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가 촉발되면은 재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에 너그러워진 파월이 다시 독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유가는 지금의 증시와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하는 만큼만 생산을 늘리면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도 작년 대비 일일 86만 배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미국이 늘린 생산량보다 사우디, 러시아가 줄인 양이 2배가 더 커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에너지 소비도 늘었습니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일일 35만 배럴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란을 풀어주고 원유 공급을 늘린 거죠. 이란의 일일 생산량은 현재 300만 배럴 수준이거든요. 수출 여력이 10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 사우디의 감산 수준이 미국, 이란의 수출 증가 수준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더 올라온 상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란은 과거 동결전 수준인 일일 240만 배럴까지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사우디, 러시아가 감산한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우디와 러시아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보면은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하고 있고요. 원유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원유 소비량은 더 급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 러시아가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순위파 사우디 대신에 시아파 이란의 힘을 키워주면서 중동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미국의 입김을 강화하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란이 반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란의 힘을 아주 키워주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키워서 싸울 수 있는 정도로 대등하게만 만들어 두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는 무기를 사주면서 원유로 버는 돈을 미국에다 줘야 됩니다. 미국의 말을 더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란의 힘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예전 수준만큼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혜를 보는 곳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우디, 러시아는 감산을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증산을 하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판매량과 마진이 동시에 올라가면은 수익은 고부로 늘어나요. 거기에 미국 정유주는 지금 증시 상황에서 풋옵션 역할을 해줍니다. 증시가 하락해도 정유주가 올라서 전체 계좌 손실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증시가 상승하면은 유가가 경기 확장으로 인해서 오르기 때문에 정유주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경기 침체로 판매량이 급감하는 일만 없으면은 미국 정유주가 유리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란산 원유를 도입해서 기초화학 제품을 만드는 화학회사들인데 이거는 단순히 이 조건으로 오르진 않아요.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올라가야지만 투자 성공률이 좋아집니다. 이럴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산 원유는 중동의 걸쭉한 기름이 아닌 라이트 오일이에요. 품질이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이란산 원유로 나프타를 뽑으면은 두바이산보다 80%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회사들은 원가 절감이 가능해지겠죠. 여기에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이 시작된다면은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원가는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화학제품 마진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 화학제품 공장이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지어졌고 미국에도 지었고 중동에도 지었고 절대적인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S-오일은 사우디 아람코의 기름을 받아와야 되니까 이란산을 받아오지 못하겠죠. 나프타를 기반으로 하는 에틸렌이라든가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화학제품을 만들어내는 사업들, 이 개통도 사진을 보시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뉴스나 트렌드를 보고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퍼즐을 잘 끼워 맞추는 능력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공부하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운이 되게 중요한데 투자자들 중에서 이 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운이라는 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건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투자에 성공할 때마다 제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운이라는 게 70%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공부하고 제가 노력하고 기업을 찾아낸 건 30%인 거고 나머지 70%는 진짜 그냥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다음번에도 내가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외제차를 타고 명품사 입고 좋은 집 살고 이러다가 운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견디질 못해요. 하지만 검소하게 살던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다시 평범한 인생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생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제 차가 2010년식 LPG 와이프 소나타예요. 중고 가격으로 1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고속도로 타고 달리다가 한번 선 적이 있었는데 운이 아직까지 있는지 다치지 않았어요. 남들은 아 이거 무서운 차다 빨리 버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차가 운이 좋은 차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제가 제일 저렴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돈은 제가 벌어오는데. 사회초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중고차 그냥 저렴한 거 타고 그 돈으로 투자나 빨리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에요. 공부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한데 투자를 빨리 하는 것 자체가 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3배짜리 주식을 3번만 만나도 자산이 27배로 늘어나요. 일찍 시작하면은 그 3번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결혼은 천천히 해도 주식 공부는 일찍 시작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